1년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딱 이틀 있다. 하나는 어제이고 하나는 내일이다. 오늘이 바로 사랑하고 믿고 행하고 무엇보다도 살아갈 바로 그날이다. 달라이라마. 1장 건강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이들이 건강과 관련해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낀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유전자의 희생양이며 임의적인 운명 앞에 속수무책이라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흰 가운에 청진기, 메스로 무장하고 기적의 처방전을 손에 든 의사뿐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정말로 약과 수술이 점점 더 증가하는 만성질환과 질병의 최선의 해결책일까? 만성질환을 앓는 미국인 중 절반가량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약 처방을 받거나 수술 날짜를 잡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처럼 보인다. 만성질환이란 지속적인 재발하는 혹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가리킨다. 즉, 시간과 결부되는 질병이다. 만성이라는 용어는 질병의 전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며 급성으로 분류되는 질환과 구별할 때 쓰인다.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이 책에서 보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건강 악화와 의료체계 실패를 둘러싼 주요 논점 중 하나가 바로 급성 의료 모델을 만성질환에도 적용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완전한 치유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과학과 기술이 전례 없이 발전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아프고 우울해졌다. 암이라는 만성질환은 이제 너무나 만연해 있으며 지금도 40년 전과 똑같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불안과 우울은 감기처럼 흔해지고 자가 면역 질환은 여름철 땀띠처럼 퍼지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세상이 너무도 유독해져서 질병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일까? 가공식품과 우리가 쓰는 가정용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도 분명 병에 일조하겠지만 이 책은 그저 식습관과 영양, 친환경적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몸에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감정이 신체 건강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는지 말하려는 책이다. 정보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중압감 때문에 끊임없이 나쁜 뉴스에 빠져 지내는 한편 자연의 리듬 및 우주의 순환과 연결되는 경험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감정적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소셜미디어의 압박감과 점점 더 심해져가는 경쟁 문화 때문에 10대들의 우울 및 불안 관련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자신의 치유 설계자는 바로 자신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은 환경이 적절한 경우 인체의 모든 장기가 자가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척추 조직, 뇌 조직, 심장 조직, 췌장 조직, 전립선 조직 등 그동안 그럴 수 없다고 배웠던 조직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장기들은 조건과 환경이 적합하면 실제로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그런 조건이란 무엇일까? 관건은 바로 그것이다. 우선 물, 공기, 섭취하는 음식의 질 등 환경적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섭취하는 보충제, 조상들이 현대의학의 출현 전부터 이미 알고 몸을 치유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해온 약초 같은 화학적인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내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내적인 환경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치유와 운명의 설계자라고 말할 때 의미했던 그 환경이다. 그렉 브레이든. 근본적 치유 또는 자연치유. 난치병 상태의 암에서 회복된 경우라든지 수치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회복된 경우, 그것을 근본적 치유 혹은 자연치유라고 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한 암 연구가 켈리 터너 박사는 10년 넘게 근본적 치유를 연구해왔다. 이 연구는 근본적 치유로 살아남은 세계 각국의 생존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치유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운 놀라운 치유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들을 75가지도 넘게 발견했습니다. 이 75가지 치유 요소들을 한 사람이 다 사용했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요소가 9가지 있더군요. 그들이 이런 요소들을 먼저 말했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죠.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이 사용한 9가지 요소들 중에서 오직 2가지만 이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것이에요. 그 사실에 저는 마치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감정적 작업으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방대한 과학이 그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치유의 9가지 주요 요소. 첫 번째,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두 번째, 자기 건강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기. 세 번째, 직관을 따르기. 네 번째, 약초와 보조제를 쓰기. 다섯 번째,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기. 여섯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늘리기. 일곱 번째,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기. 여덟 번째, 영적 연결을 깊게 하기. 아홉 번째,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갖기. 3장, 잠재의식의 힘. 아니타 무르자니는 삶에 대한 인식 말고는 바꾼 게 없었고 그녀의 몸은 거기에 반응하여 치유되었다. 의사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점점 더 악화되는 그녀의 몸 상태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그녀는 이뤄냈다. 세상이 삶에 대한 믿음의 기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비유적으로 말해 장밋빛 안경을 끼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어떤 이들은 비관주의자여서 삶을 어둡고 냉소적인 렌즈로 바라본다. 우리 인식의 색깔은 우리의 핵심 믿음 체계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들은 대부분 유아기에 형성된다. 믿음은 인식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진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것을 인식할 뿐이다. 자, 어떤 믿음들은 진실로 우리에게 힘을 주며 삶을 긍정하게 만들고 가장 훌륭한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한다. 이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제한적인 핵심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소화하지 못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떤 순간의 기억들이다. 가령 알코올 중독이든 가정 불화든
트라우마가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보자. 그런 순간 우리의 감정을 소화할 도구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기억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합해내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은 제한적인 핵심 믿음이 된다. 그 제한적인 핵심 믿음은 세 가지를 만들어낸다. 첫 번째는 인식의 렌즈이고 두 번째는 삶에서 취할 것을 걸러내는 필터이며 세 번째는 중력 혹은 끌개장이다. 우리는 결국 자신과 세상을 여전히 갈등과 드라마로 점철된 환경에 놓인 네 살배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색깔과 소리, 냄새와 맛이 우리의 느낌을 자극할 때마다 그 순간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때의 감정을 느낀다. 그러고는 마치 그 기억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양 반응한다. 나아가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것도 실은 우리가 끌어당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뒤돌아서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 삶의 문제를 일종의 문으로 보고 이러한 증상과 스트레스 요인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의미하고 매우 지적인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데런 와이스먼.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 세 가지 있다. 우선 우리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래밍된 것 대부분은 다른 이들로부터 왔다. 그 다음 우리가 가진 핵심 믿음 체계의 약 70%가 안타깝게도 부정적이며 힘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정을 소화할 도구들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감정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기억의 상태로 우리의 잠재의식과 몸속에 갇혀버린다.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배후 혹은 의식 너머에 존재하거나 거기서 작동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믿음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데런 와이스먼은 삶 속의 문제와 상황을 우리의 잠재의식에 대한 피드백 혹은 그곳에 이르는 문으로 볼 것을 권한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말이다. 가슴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그 감정이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의 성질이 뇌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한다. 가슴에서 뇌로 아주 부드러운 신호가 간다고 편안하고 고르며 질서정연한 파동이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뇌는 그 부드럽고 고르며 질서정연한 화학 반응에 맞춰서 우리 몸속의 생명활동을 돕는 화학물질을 내보낼 것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면역체계가 강해지고 최상의 면역 반응이 갖추어진다. 그에 반해 우리가 좌절, 화, 증오, 질투, 분노, 두려움 같은 것을 느낄 때 그 신호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마치 주식시장의 일진 안 좋은 날처럼 된다. 매우 혼란스럽고 들쭉날쭉 흐트러진 파동이 가슴에서 뇌로 보내지며 뇌는 이런 파동을 받고 말한다. 오, 이 화학 반응에 맞춰야 하는군. 이게 바로 스트레스의 화학 반응이다. 그렉 브레이든.
5번째, 저항이라는 질병. 이 책에 나오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나서 나는 인체가 마음, 감정, 의식과 깊이 연관된 지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몸은 우리의 가장 큰 동지이며 우리와 계속 의사소통하면서 우리 영혼의 진화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은 각각의 장기들과 연관되며 신체 각 부분은 경혈을 통해 각각의 장기들과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많은 통합의학 의사들과 주술사, 아유르베다 치료사, 한의사, 그 밖의 치료자들이 그 암호를 풀고 있으며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그저 잠재의식으로 기능하는 몸의 언어를 구사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놀랍고 똑똑한 시스템인가.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장했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끔찍한 병을 앓았던 이야기, 혹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아이를 잃은 이야기, 이혼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엇이 되었든 패턴을 깨트리는 이야기다. 매트릭스를 깨트리는 것이다. 시련의 행위든 위험의 형태든 기회의 형태든 그것은 당신의 삶을 산산이 부서뜨린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해왔던 이야기들, 현실을 구성해온 방식을 말이다. 마치 조지프 캠벨이 말하는 영웅의 여정과 같다. 거의 모든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통과 의례처럼 예전의 자신은 죽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태어난다.